네, 저 책은 예전부터 제가 좀 쓰고 싶었던 책인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집을 지금 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다 내포되어 있는데 그 질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타이밍에 대한 질문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할까? 아니면 좀 나중에 사야 할까? 이렇게 그 내용이 숨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무주택자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집을 사시려고 하세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실거주 목적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자꾸 타이밍을 물어보시는 거는 실거주 목적이지만 또 내면에는 투자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 물어보셨을 때 저는 왜 집을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보다는 단순한 얘기보다는 왜 집이 필요한지 그리고 집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실거주 목적과 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의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뭐 상담을 받으셨던 그런 상담 사례 같은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엮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집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이건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따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 목적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역으로 바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집이라는 재화 자체는요, 사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사면 최하 몇 년에서 길게는 뭐 10년 이상도 보유하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이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장기적일 때는 우상향으로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제 경험상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통화량의 증가, 특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집의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특히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구매수 목적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크게 뭐 98년도에 있었던 뭐 1998년도에 있었던 IMF라든가 뭐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이 정도의 매머드급 하락 요인이 없는 한은 그냥 내가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어느 정도 좀 능력이 된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무리를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집이라는 재화는요, 주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로 또 장기 보유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하게 정말 이건 하락장이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하락장이다. 아니면 정말 매물이 뭐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 물건이 쏟아진다. 이런 누구나 봐도 하락장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 이상에는 그냥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사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자꾸 무주택자이면서 실거주를 강조를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이밍을 재시는 건 지금 당장 500만 원, 1000만 원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루라도 무주택자에서 빨리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심리적 안정. 그게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더 마음의 위안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밍을 재시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주택 구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을 좀 사기 힘들다? 또 못 사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출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대출보다는 그 실행력, 그러니까 실천력이 조금은 아직은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근데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데 집을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쭉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 공통점만 피하면 최대한 빨리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집을 안 사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왜 못 사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아놓은 돈이 부족해요. 집값은 너무 비싼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분들, 그러니까 집 사본 경험이 없는 분일수록 집값이 물론 비싸요. 근데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집값 전체의 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분일수록 그 집값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에 근접하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모아야 돼, 더 모아야 돼. 내가 모아놓은 돈은 부족해.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달리 좀 바꾸시면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은행의 대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내 집 장만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편견부터 버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무주택자 분일수록 첫 집에 대한 그 로망이 너무 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망은 뭐냐면 투자와 거주의 목적, 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할수록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주택자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분리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샀는데 당연히 여기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집이라는 건요.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의 목적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상황이 안 되거나 경제적 여력이 아직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세를 놓고 내가 다른 집에 또 세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한다 그러면 그만큼 집을 빨리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부족하다.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돈을 더 모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집 사는 시기를 점점 미루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집 사는 시기를 미루실 게 아니고요. 우선 집을 먼저 사시고요. 실입주의 시기를 좀 미루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이라는 집이라는 그 소유권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열심히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아서 여력이 되면 실입주를 나중에 도모하시는 게 가장 내 집 장만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책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는 이제 월세를 살든 뭔가 전세를 살든 빠지되 이 아파트에 가지고 또 뭔가 뿔리고 약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특히나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더 심한데요. 이 부동산 가격이 멈춰 있으면 좋은데 내 근로소득을 모으는 그 시간 동안 이게 멈춰 있으면 좋은데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이게 달리는 말하고 같거든요. 계속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나의 소득을 이렇게 따라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잡아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일단 집을 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느냐에 따라서 전세냐 월세냐의 그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드머니가 없다. 그러면 돈을 빨리 최대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렴한 전세, 그러니까 요즘 전세자금 대출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많이 규제가 들어왔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아직까지 알아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활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월세 사는 것보다는 저렴한 전세를 대출을 이용해서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더 모으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집을 먼저 사세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비록 내가 그러면 실입주를 못 하겠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월세를 사도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요. 월세 그러면 굉장히 아까운 돈이잖아요.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지출이 생긴 거니까. 근데 그 월세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보증금이 없어서 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돼서 사는 월세라고 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월세 자체를 나의 근로소득, 월급으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월세는 좀 아껴야 되고 지양해야 되지만 반대로 지금 이런 투자를 위해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사는 월세는 지향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월세는요. 나의 근로소득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해 놓은 그 부동산, 이 집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이 나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근로소득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월세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월세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아예 모아놓은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그러면 빠른 시드머니를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월세보다는 저렴한 전세를 가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다. 그러면 계속 그 전세를 유지하시기보다는 그 돈을 활용하셔갖고 투자를 하신다거나 내 집 장만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의 거주는 약간 후위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월세를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빚은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 빚이라는 게요, 분명히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빚, 대출,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는 결국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이, 현찰이, 돈이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면서 대출을 무서워한다,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을 구분할 줄 모른다, 그러면 조금은 경제적으로 이거는 힘들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구분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누구나 좋아하는 건요, 서울의 역세권에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죠. 돈이 많으면 그렇게 가는데 한정돼 있는 자금 속에서 이제 본인의 주거지, 집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까지,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빌라는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너 나중에 손님, 아니 고객님, 아니면 친구야, 너 어떤 집을 갖고 싶니? 그러면 최종 목표가 그래도 방 3개짜리 30평대 아파트를 최종 목표, 자신의 주거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소유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빌라는 하나의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냥 잠시 거쳐가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그냥 사용의 개념으로 거쳐가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다고 근데 빌라라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빌라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돈으로 경제적으로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한 번에 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돌을 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내가 대출을 좀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근접하는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개념은 좀 안 맞고요. 어떤 개념을 가야 되냐면 집은 집으로 산다, 이런 개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라 할지라도 안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자든 거주든 목적으로 하나를 사 놓으시고 거기다가 나의 근로소득으로 계속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덩어리를 키우셔가지고 다음 단계 이렇게 디딤돌 역할로 사용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라도 자신의 현재 경제력, 그다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집을 장만하시면 그 집이, 그게 빌라라 할지라도 본인이 나중에 원하는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예시는 빌라로 들었지만 그게 뭐 구축 아파트든 오피스텔이 됐든 다 비슷할까요? 아니면 오피스텔은 좀 장르가 다를까요? 오피스텔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오피스텔이 핫한 건 맞아요. 뭐 청약 경쟁률도 어마무시하고요. 뭐 하는데 이게 자칫 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부동산마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는데요.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그 관심도라든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요, 그 오피스텔이라는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져서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특히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오피스텔 시장으로 풍선이 넘어온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뭐 아파트에 그 대체할 수 있는 3룸 이상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룸형이나 투룸형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많고요. 공급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건 뭐냐면,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을 바로 단시간 내에 할 수 없다는 그 단점 때문에 어쩌면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물론 위치 좋은 곳에 역세권에 물론 땅값 비싸긴 하겠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한 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바로 옆에 더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룸형이라든가 투룸형은 뭐 본인이 임대 수입, 그러니까 뭐 월세를 논다거나 이런 임대 수익이라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시드머니 만드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심
갖는 게 중요하죠. 관심 갖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저 같은 경우도요, 물론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동산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동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뭐 분양한다 현수막 같은 거 걸리면 궁금해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가 봐요. 그래서 뭐 가격은 어떤지, 이 뭐 구조는 어떤지, 요즘 인테리어 또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관심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눈높이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집을 못 사요? 그러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이건 세트로 따라오는 말이긴 하는데요. 집은요, 서울에 새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조금만 내리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좀 협상 아닌, 그러니까 현실에 협상 아닌 협상을 먼저 하신 다음에 거기서 눈높이를 점진적으로 좀 키워 나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눈높이가 한 번에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 대한 조절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혼부부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신혼집이죠. 신혼집 구하는데 고민이 뭐냐면 그 신혼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신축 새 아파트, 전세. 자가로 가면 물론 좋겠지만 돈이 부족하니까 신축 새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전세보다는 자가를 한번 알아볼까 하면 그 경제적인 규모 때문에 신축은 당연히 못 가겠죠. 그러면 오래된 구옥, 작은 평수 이것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 새 아파트냐 아니면 오래된 소형 구옥 아파트냐 이렇게 놓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혼집 구할 때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딱 권해드리는 게 그래도 구축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자금이 한정돼 있으니까 서울에 이제 구축 아파트를 하더라도 서울에는 못 사겠죠. 그럼 이제 수도권으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 그 핵심 지역 그러니까 뭐 종로라든가 강남 뭐 신도림 이런 데로 30분 이내,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요, 수요가 늘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이 물론 강남이라든가 인기 지역처럼 막 1년에 막 억씩 막 이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매년 꾸준하게 물가 상승률 이상보다는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권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한 가지 크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세를 살기 때문에 월세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뭐 계약 만기가 되는 2년이든 4년 후에 주인한테 임대인한테 돌려받는 보증금이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한 가지를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화폐 통화량 증가 때문에 화폐 가치는 매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1억과 2년 후에 1억, 4년 후에 1억은 액면가는 같아요. 1억이라는 액면가는 같지만 중요한 거는 가치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1억 가치가 2년 후, 4년 후에는 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실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전세가 특히나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전세로 살면 결코 경제적으로 이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집이 작아지고 오래돼서 불편하더라도 소형 구축을 좀 매수하셔가지고 자가로 신혼을 시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 경험도 그게 훨씬 낫어요. 저도 한 20년 그 당시 20년 정도 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자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의 저의 자산의 증식에 있어서 진짜 큰 역할을 했어요. 네. 당연히 반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항상 그래요. 집을 살 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거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투자 목적이 항상 있어요. 이왕 내가 샀는데 가격도 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동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됐는데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제 답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와이프는 그때 이제 집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너무 오래돼서 싫다. 그때 집도 작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그러면 수리를 하면 되잖아. 수리. 그래서 그때 수리를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외관은 좀 오래됐지만 안에는 싹 뜯어 고치면 어차피 새집 느낌이 나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수리를 해서 사니까는 이제 만족감도 커졌어요. 처음보다는 점점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매년. 저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생각했을 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하나의 전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전세보다는 자가로 시작하는 게 낫다. 예, 그런 확신을 좀 갖게 됐죠.